자, 제가 파트 1, 파트 2를 관통하는 그런 상황극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중국 정부와 협회가 미양의 토스에 개입을 해가지고 1에서 4세트 동안은 진란징에게 토스가 의도적으로 안 갔다가 정춘레이에게 몰아줬다가 5세트에 돼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진란징에게 몰빵이 됐다. 요런 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설이 어떤 배경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가, 그 설이 맞는가, 만약에 맞지 않다면은 왜 그런 식으로 게임 운영이 진행됐는가,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좀 다루도록 좀 할 텐데요. 그 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제가 힌트를 얻은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문화사냥이라는 블로거님이 이제 올려주신 그런 칼럼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인데요. 이분의 글을 보면은 정말 필력이 대단하고 그 배경 지식이 굉장히 깊고도 불호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블로거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을 하셔서 많이들 보시면은 평상시 생활에 좀 활력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중국인들이 진란징의 우승을 막았다. 그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정치가 개입된 거나 다름없다. 7차전에서는 의도적으로 진란징에게 토스가 올라가지 말았다. 그런 등등의 내용, 7차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상하이가 정규리그 1등 했었던 건 아시죠? 그럴 때 월드킴이 정규리그 MVP 수상이 결정이 났나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의 해박한 지식을 엿볼 수 있는 게, 그 중국에는 그 임대 제도가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리그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팀 중에서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을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비진출팀에서 임대를 해서 데려올 수 있는 제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 투입되는 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런 희한한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악용해서 나머지 팀들이 진란징과 상하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탑 플레이어들을 이렇게 공수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제도다라는 견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근데 요거는 이제 중국이라는 그런 국가의 그런 특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선수 이적에는 상당히 관여를 하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배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가장 덕을 본 게 천진은행이죠. 천진은행의 거의 막 대표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슈퍼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들이 당과 협회에 천진은행이 비호를 받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측에서도 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다른 팀에서 임대할 수 있는 거는 다른 팀에서 다 채갔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던 정춘레이를 2월 달에 영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정춘레이가 상하이에서 한 시즌만 뛰고 이탈리아에 있다가 상하이에서 한 시즌만 뛰고 이렇게 북경으로 갔길래 좀 궁금했었는데, 요 블로그를 통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안 거죠. 포스트 시즌에 투입이 되고 본래 팀으로 갔다고나 할까, 베이징으로 갔다고나 할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글을 보시면은 당연히 미양 세터 단독 작품일 가능성이 거의 제로고, 감독과 당과 구단이 공모를 했을 것이다. 미양이 그래서 그런 지시를 받을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 상황극의 이제 모티브가 이제 된 건데, 위안신예가 원래 바이센첸에 있었는데, 바이센첸도 이제 상무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다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장수에 파견을 합니다. 다른 팀인데 포스트 시즌에 파견을 해서 전력을 보강을 하고요. 그래서 상하이 입장에서는 당과 그런 협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래도 우승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정춘레이를 MVP 만들기 위해서 미양에게 세터를 정춘레이에게 몰아주라고 지시했다. 이런 것이 이제 골자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제가 상황극을 작성하긴 했는데, 그게 맞다는 차원에서 제가 작성을 한 게 아니고, 저는 요거에만큼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문화사냥님의 의견에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제가 배운 것도 많은데, 당과 협회가 선수 이적을 해서 진란징을 견제했다까지는 확실히 동의가 되는데, 그 세터의 토스에까지 좀 이렇게 관여를 했을 것이다, 이거는 과도한 예측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제 말이 뭐 맞고 문화사장님의 의견이 틀리다, 떠도는 속설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 의견은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진란징 말고 1에서 4세트 동안은 미양이 정춘레이에게 토스로 몰빵한 건 사실 아니냐, 그럼 왜 그렇게 몰빵을 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당연히 들고 반문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당과 협회와 구단 차원에서 진란징을 견제하기 위해서 토스를 안 올려줬다기보다는 그냥 그랬던 작전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작전이었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배구 팬들이 생각을 하죠. 상하이 팀이 결승 7차전에서는 처음부터 진란징 위주로 공격을 펼쳐 나가야 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작전을 펼쳤으면 좋았을 텐데 왕지등 감독의 판단으로는 작전을 잘못 세웠던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왕지등 감독의 그런 마음속을 뭐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독심술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천진팀이 진란징에 대해서 당연히 마크가 집중되고 진란징의 공격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진란징으로 가지 않고 장일선이나 특히 정춘레이 위주로 공격을 해서 허를 찌르고자 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하이의 삼각편대가 진란징과 정춘레이, 장일선 이렇게 세 명이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춘레이가 아포짓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라이트, 그러니까 리시브를 안 받는 포지션입니다. 그렇다면은 진란징과 장일선이 계속 리시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일선이 서브 리시브 능력이 거의 아포짓급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실패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란징은 리시브 달인이기 때문에 그냥 리시브를 계속 받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장일선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지등 감독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배구 시합들 중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전법, 듣도 보도 못한 포메이션을 이 시합에서 상하이 구단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제가 전 세계의 그동안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배구 시합에 10만 분의 1도 못 봤겠죠. 100만 분의 1도 못 봤겠죠. 뭐 다른 데서 그 전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봤던 거 중에서는 본 적이 없던 전법인 뭐냐면, 제가 단어를 만들었어요. 반포짓 전법. 아포짓이 아니라 반포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장일선이 리시브를 굉장히 잘 못하는데 리시브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공격하는데도 지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시브를 아예 안 받는 아포짓 정춘레이에게 리시브 부담을 약간 나눠준다는 정말 엄청난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나누면 배가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쓴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은 진란징은 전위로 있던 후위로 있던 리시브를 계속 받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팀에 가건 어느 나라에 가건 마찬가지였죠. 진란징은 리시브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항상 서브 리시브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장일선이 후위에서는 이제 리시브를 받고 전위로 가면 리시브를 안 받아요. 그리고 역시 정춘레이는 아퍼짓인데 후위로 가면 리시브를 받아버립니다. 예, 파트 1, 2 리뷰 영상을 보셨던 분은 제가 약간 잠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거를 사례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일선, 진란징, 왕유이가 후위에 있고 전위에 정춘레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춘레이가 아포짓이고, 그리고 전위에 또 있으므로 리시브를 받지 않고 장일선, 왕유이, 진란징이 서브 리시브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진란징이 반이고 장일선, 왕유이가 약간 반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란징이 리시브를 담당하는 테리토리가 훨씬 넓습니다. 리시브 부담이 좀 가중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장일선이 너무 리시브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왕유이가 도와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 것입니다. 이런 포메이션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당연히 상대방은 리시브가 상대적으로 약한 장일선에게 목적타를 때리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면은 장일선이 리시브 실수를 해서 토스와 3단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점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 경우는 아까와는 반대로 장일선이 전위에 있고 중춘레가 후위에 있어서, 자, 리시브를 받는 거 보셨죠? 예, 중춘레가 리시브를 받습니다. 자, 리시브 실수로 실점하는 상황.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왕유이가 중춘레 쪽으로 많이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동선이 겹쳐서 리시브 실수. 이번에도 리시브 불안정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장일선이 전위에서 공격을 하는 형태로 득점을 땄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중춘레 리시브가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전이었으면은 중춘레랑 장일선이 대각을 이뤄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후위인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란징은 전위에 있는데 이제 리시브를 당연히 가담을 하고 있고, 장일선과 중춘레가 둘 다 후위에 있습니다. 세 명이 몰려 있죠, 저 좁은 곳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띠냐면, 둘 다 후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중춘레가 아포짓이니까 리시브를 받지 않고 앞에 왕유이랑 장일선이 방어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약간 중춘레를 보호하는 형태? 중춘레에게 리시브 면제를,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장일선과 왕유이가 리시브를 받고 중춘레는 옆으로 빠져가지고 백어택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합 상황으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장일선의 리시브가 비교적 정확해서 토스가 진란징에게 올라가가지고 볼을 연타 처리하면서 득점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장일선의 리시브 폴트로 인해서 서브 에이스를 상대에게 허용하는 장면. 요것도 코트 사이드는 바뀌었는데 비슷한 장면이죠. 증춘래가 옆으로 빠져 있고 왕유이와 장일선이 리시브를 받다가 동선이 겹쳐서 실수하는 장면. 그래서 실점을 합니다.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 예, 역시 동일한 장면입니다. 증춘래가 빠져 있고 장일선이 리시브가 너무 길어서 다이렉트 킬을 허용하는 장면. 자, 장일선, 증춘래가 둘 다 후위인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둘 다 전위인 경우도 있겠죠. 요때는 좀 복잡해요. 보시는 그림은 장일선과 증춘래와 마윤웬이 전위에 있고요. 빨간 동그라미로 친 왕유이, 진란징, 미양이 후위인 경우입니다. 미양이 세터기 때문에 리시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서브 넣을 때 앞으로 달려나가요. 그러면은 후위에는 진란진과 왕유이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투맨 리시브, 도로공사처럼 투맨 리시브를 했으면 제 생각에는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근데 그렇지 않고 리시브를 두 명이만 할 수는 없다고 왕지든 감독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일선이 전위이지만 리시브에 가담하고 증춘래가 공격에 전념하는 그런 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타는 왕유이한테 날아갔네요. 요 경우에는 보통 다른 경우에는 장일선한테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작전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기발한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원래 의도는 슬픔을 나눠서 반이 되게 하려고 리시브 부담을 장일선과 증춘래가 나눠 가짐으로써 공격력을 증대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전위에 장일선이 있을 땐 증춘래랑 진란징이 리시브 받아서 장일선의 공격력을 증가시켜주고, 전위에 증춘래가 있을 때는 진란징과 장일선이 리시브를 받음으로써 증춘래의 공격력을 증대시켜주고, 이런 장점이 있는 작전이었긴 했지만은 반대로 장일선이 전위에 있을 때는 증춘래가 후위에 있으니까 거기에 목적타 폭탄이 가고, 증춘래가 전위에 있을 때는 장일선이 후위에 있으니까 목적타 폭탄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2단 연결이 원활하게 잘 안 되니까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았고, 진란징이 항상 리시브를 받기 때문에 또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고,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천진은행은 7차전에 놓치지 않고 공략을 했던 것이죠. 아니 그러면 돌팔찌 이렇게 뭐 해가지고 작전을 잘 못 짰다는 것이냐, 왕지든 감독이 작전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감독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또 마시고요. 제가 또 아직 비판이 나오기 전에 선 해명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왕지든 감독은 굉장히 훌륭한 감독입니다. 계속 상하이 팀을 상위권에 올려놓은 채로 아직도 그러니까 부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작전이 7차전의 결론으로만 본다면,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은 실패한 작전이 됐지만, 그래서 제가 7차전에서만 이렇게 했나? 그 전까지는 매우 독특한 작전이 아니라 보통 다른 팀처럼 했나? 하고 찾아봤는데 다 찾아보진 않고 5, 6차전만 일단 찾아봤는데요. 5, 6차전에서도 똑같이 저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플레이오프로 들어가는 거의 그 시기쯤에 정춘래이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저 포메이션과 저런 로테이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작전은 훌륭한 작전입니다. 7차전에서는 실패를 했지만은 저 작전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뭐 이기고 4강 이기고 결승까지 진출해서 6차전까지 간 훌륭한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차전에서만 안 먹혔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를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7차전만 천진팀이 저거를 공략을 했겠죠. 목적타도 정춘래이와 장일선에게 굉장히 과도하게 목적타를 1에서 4세트까지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진팀이 잘 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7차전에서만큼은. 제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한 말이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선수 이적 같은 경우는 협회나 당 차원에서 개입이 있었겠지만 토스 배분까지 깊게 개입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 토스 배분이 아마 작전이었을 것이다. 원래부터 그렇게 했었다라는 제 견해였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겁니다. 만약에 토스 배분까지 그렇게 깊게 외부에서 관여를 할 정도로 그런 팀이라면 굉장히 막장팀입니다. 팀이 운영하는 게 투명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스타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 바람직하지 못한 완전히 그런 부패한 리그입니다. 리그 자체가. 그런 팀이라면은 그 내부에서 누가 그거를 제일 잘 느꼈을까요? 진란징입니다. 진란징이 그 안에서 같이 선수들과 부대끼면서 감독의 작전을 들으면서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승리를 위해서 독특한 작전을 펼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용병에 대한 반감이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분이 배구의 신인데 플레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판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느꼈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그것은
라르손 주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르손은 지금 3시즌째입니다. 그렇게 막장 팀이고 막장 리그라면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란진과 라르손 주지사라는 세계 배구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배구의 레전드, 배구의 신급 선수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팀에 대한 신뢰, 팀원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감독에 대한 신뢰가 있고, 동시에 이 리그는 뛰어볼 만한 리그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제 견해가 뭐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진란지의 상하이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는 팬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그런 소문들 때문이죠. 저번에 토스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팀 내에서 부당한 시합적인 대우를 받았는데 또 가냐 걱정이 된다. 당연히 이제 우리 진란징에 대한 걱정이 지극하기 때문에 팬심으로 걱정을 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간 것이고 훌륭한 팀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계약을 협상을 통해서 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번 번외편은 자 1728 상여강명 번외편입니다. 예,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셨던 2012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 다이나모 카잔 대 페네르바세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파트 1, 파트 2 나눠서 하면은 이제 슬슬 21-22 중국 슈퍼리그 개막을 하겠죠. 그러면은 딱 알맞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